아까 우리는 이제 표현력을 조정하는 두 가지의 방향성을 이제 갖게 됐고, 첫 번째 차원 확장과 관련해서는 이제 그 효과를 이제 살펴봤습니다. 근데 차원 확장은 좀 과격해요. 얘가 이 되기는 되는데, 만약에 여기서 이게 조금만 더 하면 막 폭발적으로 증가한다든지 그런 식이 되기 때문에 이제 차원 확장을 특성 공학을 통해서 특히 다항식 차원 확장을 하는 것은 좀 과격하고요. 그래서 지금은 조금 이제 섬세하게 해야 되고 또 차원 확장의 이제 반대 방향으로 움직여서 표현력을 좀 죽여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수행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이제 관찰을 했냐면 매개 변수의 크기와 표현력에 상관이 있다라고 하는 점을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부분을 다시 한번 재현해 보면 선형 회기로서 이제 형성된 매개 변수의 크기가 한 170인가 뭐 이랬던 것 같고요. 지금 이제 리찌를 통해서 형성된 것은 상대적으로 10 언저리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만약에 이렇다면 이 선형 모형의 표현력은 리찌에 비해서 크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정말 그런가라고 하는 점과 이제 관련해서 보면은 요 리찌의 그 점수가 그 92잖아요. 근데 이제 상대적으로 그 같은 데이터에 대해서 살펴보면 선형 모형의 경우, 선형 회기의 경우에는 93으로 소폭 높아요. 근데 소폭이 높은데 매개 변수는 훨씬 커요. 근데 그런 상황은 그렇게 바람직한 상황은 아닙니다. 왜 그런가? 아까 우리가 이제 논의를 하면서 다음 같은 이야기를 이제 했는데요. 모형의 표현력을 일종의 비용으로 비유를 했습니다. 그러면 똑같이 최적화를 수행했다고 치면 비용이 더 낮은 것이 바람직하겠죠. 이 C2랑 C3인데 비용을 너무 안 들어요. C1으로. 그러면은 이제 할 일을 제대로 못하니까 이것도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C2와 C3을 보면 얘는 둘 다 현재 주어진 훈련 데이터에 대해서 극복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어느 것이 더 좋으냐라고 했을 때는 가급적이면은 더 같은 일을 수행하면서도 더 단순한 모형이 좋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표현력을 비용으로 이제 간주한다면 이제 가급적이면은 이제 가성비가 좋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럼 왜? 왜냐 하면은 이 모형의 비용을 많이 들여서 너무 복잡하게 만들면 쓸데없이 복잡해져서 일반화 성능에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이제 높아진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정리를 해보면 리찌와 선형 회기는 비슷한 수준의 최적화 성능을 보이는데 리찌가 최적화 성능이 소폭 못해요. 소폭 못한데 하지만 요 리찌는 무려 20분의 1 크기 정도의 비용을 지불하면서
거의 유사한 성능을 이제 발휘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리찌가 더 좋은 그런 표현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서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아직 과적합이 개선이 된 건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 이제 리찌의 경우에는 튜닝이 가능합니다. 요 알파 값을 통해서 이제 튜닝이 가능한데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그 부분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요 리찌 부분은 다음과 같이 수정해 보겠습니다. 포문에서 이제 알파를 이제 돌려볼게요. 네, 알파의 범위가 이제 로그 스케일로 좀 바꿔가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포문을 돌릴 때마다 보스턴 데이터를 차원 확장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제 다항식 차원 확장을 하는 부분은 이제 포문에 이제 이전에 처리하는 이제 전처리 부분으로 넘기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는 이제 튜닝의 부분인 거죠. 그러면 이제 이 튜닝을 수행을 할 때는 다음과 같이 이제 하는데 그 기존의 보스턴 데이터도 현재 이제 리치 모형의 알파 값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가라고 하는 부분도 관찰해보고 그리고 이제 차원 확장을 한 상태에서 튜닝의 효과가 이제 어떤 것인가 이렇게 이제 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때는 이제 프린트문으로 수집을 하는 게 아니고 이 튜닝 결과를 표 형식으로 이제 살펴보기 위해서요. 그래서 우리 이제 이 리절트 이제 1번, 리절트 이제 2번 이런 식으로 이제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때까지는 프린트문으로 해왔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 프린트 스코어 이제 false를 좀 설정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리절트 1번에 대해서 이제 알파마다 수집을 이제 하기로 하고요. 리절트 이제 2번에 대해서도 알파마다 이렇게 이제 수집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때는 이제 이 프린트 스코어를 false로 해주는 게 명시적으로 해주는 게 필요해요. 그래야지 이 스코어가 출력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담겨서 이제 반환이 되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다음과 같습니다. 그럼 이제 벡터 크기 산출 부분은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라고 하는 것은 요거는 이제 둘 중에 하나만 이제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 부분은 그냥 이제 리절트 2번에만 포함을 이제 시키고요. 이제 알파 값에 따른 벡터 크기를 이제 산출하고 싶으니까 여기서는 이제 L2라고 하는 명칭으로 이제 하고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는 이제 훈련된 리치의 코에피션트의 이제 벡터 크기를 구하겠습니다. 이 산출은 이제 리치의
코에피션트를 이제 넘겨가지고 다음 같이 이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잘 됐는 것 같은데 어라 싶은 부분이 있어요. 요 그 경고가 발생합니다. 요거는 오류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코드 자체가 수행이 이제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 시점에서 좀 소개를 드리면 요런 표기를 혹시 처음 보셨다면 이런 의미입니다. 요거는 과학적 표기법이죠. 그러면 요거는 이제 1.0이죠. 그럼 요거는 뭔가요? 10의 3승. 1000이죠. 그럼 반대로 요건 뭘까요? 마이너스 3승. 0.001 이겠죠. 얘는 0.1, 0.01. 0을 여러 개 쓰는 게 귀찮고 좀 헷갈려서요. 헷갈릴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과학적 표기법으로 이제 바꿔봤는데, 요 이제 각각은 서로 이제 10단위씩 뛰니까 이거를 이제 로그 스케일이라고 하죠. 그래서 지금 알파 값의 적절한 값을 찾기 위해서 이제 튜닝을 해보고 있고, 그 알파 값은 로그 스케일로 일단 조정하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요게 이제 잘 됐는지 한번 확인해 보죠. 요 리절트 이제 2번을 이제 보면 이런 식으로 이제 되어 있는데, 그죠? 요거를 이제 이쁘게 이제 보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팬더스의 데이터 프레임으로 바꾸면 이뻐질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다음과 같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지금 이제 변화를 주는 부분이 여기인데, 이 변화를 주는 부분을 X축으로 만들고 싶어서요. 반드시 그래야 되는 건 아니지만 이제 그냥 그러기로 결정을 했고요. 그래프 등을 그리는 이제 용이함이 있어서요. 그런 이유로 인해서 이제 행거열을 이제 바꾸고요. 요 결과를 이제 튜닝 결과표라고 이제 부르기로 했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잘 됐는지 제가 이제 확인을 해봤고요. 제가 보기에는 이제 잘 적용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잘 반영이 되시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잘 안 되거나 어려운 점, 궁금한 점 있으시면 역시 캡처 등을 통해서 보내주시면 해당 부분제 같이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잠시간 확인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일단 이제 이 결과가 이제 재현이 되셔야 되니까요. 그래서
한 3분 정도 시간을 이제 갖겠습니다. 네, 네, 그럼요. 그러려고 이제 우리 같이 모인 거니까. 이게 이제 좀 복잡한 코드잖아요. 보겠습니다. 잘 보내주셨고요. 여기 이제 보니까 요 스코어즈에서 그 네임 에러가 발생했는데 이건 대체적으로 오타죠. 야, 그러면 이때까지 잘 됐는데 왜 여기 이제 요게 이제 안 되냐? 보니까 요거가 오타가 나셨네요. 소크레스가 됐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 보니까 마지막에 리턴의 스코어즈가 맞는데 요게 이제 그 모델 평가로 이제 가볼까요? 야, 네 눈에 잘 보이는데 내 눈에 안 보인다. 그죠? 저야 이거 맨날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제 생각에 우리 선생님께서 요 스코어즈에서 이제 오타가 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일괄적으로 그 변경을 이제 해주시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변경을 하시면 요 그 셀을 실행을 시켜 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제 그 반영이 되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 이제 요 셀을 이제 선택하고 제가 뭐라도 이렇게 바꾸잖아요. 그러면 이제 요 옆쪽에 그 주황색 부분에 주황색이 이제 표시가 되죠. 그죠? 그러면 이거는 편집은 됐는데 실행이 안 됐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이제 그 적절한 변경을 이제 해주시고 그런 다음에 이제 실행까지 해주시면 얘가 이제 파란색이 되면서 이제 편집도 했고 이제 실행도 했다. 그런 점입니다. 또 우리 오류 스크린샷 또 하나 받았습니다. 또 같이 한번 이제 보겠습니다. 그 이제 하시고 난 다음에 한번 이제 확인해 보시면 대체적으로 이제 되시지 않을까 이제 생각하고요. 음. 여기서 이제 그 우리 선생님께서는 이제 어떤 문제가 이제 발생했냐면 지금 넌 타입이 그 객체에 대해서는 이제 요게 안 된다는 건데 그게 왜 그런가 보니까 evaluate 모델에서 그 print scores false를 안 해주셨네요. 요 부분이 빠지면 이게 그 print score를 하면은 얘가 그 반환을 안 하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여기에 할당되는 게 리턴이 그냥 그 넌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제 요 객체 전체가 그냥 넌이 돼 버립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그렇고 그래서 요 프린트 스코어즈가 이제 필요하신데 해당 부분 이제 같이 이제 가서 이제 보겠습니다. 스크린 캡처로 잘 보내주시니까 서로 확인이 편리하죠. 요거를 요번에 명시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그 결과 리턴 스코어즈를 수행하게 되면서 여기에 뭔가 이제 내용이 담기게 되는 겁니다. 잘 되시나요? 그걸 이제 반영해 주신다면 이제 잘 되실 것으로 이제 기대하고요.
또 다른 이제 문제가 이제 발생하시는 경우에는 알려주시고요. 그래서 우리는 요 그 코드와 관련된 그 애프터 서비스 5분 정도 진행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더 이상 오류라든지 이런 그 것과 관련해서 요청사항이 없으신 걸로 봐서 이제 잘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잘했네요. 그죠? 잘했고. 그러면 이제 같이 한번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우리 이제 통찰을 이제 확인할 수 있어요. 요 L2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매개 변수의 크기입니다. 근데 이제 요것과 이제 그 어떤 거를 이제 보려고 하냐면 이 훈련 점수와의 이제 관계를 이제 보시면 이런 관계가 있죠. 1. 훈련 점수는 모형의 표현력에 비례합니다. 훈련 점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능력 있는 모형이에요. 그런데 2. 우리가 이제 실제로 이제 통찰을 했을 때 근데 이 표현력 이거는 현상적인 거고요. 결과 이제 그것의 원인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봤을 때는 매개 변수의 크기가 표현력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데 요 매개 변수의 크기는 두 가지의 요인이 또 있습니다. 만약에 매개 변수의 차원 자체가 많아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것의 크기 자체도 증가할 가능성이 당연히 있겠죠. 개수가 많으니까요. 그래서 매개변 차원 확장을 하면은 매개 변수의 크기가 커지느냐? 대체로 그럴 가능성이 있죠. 근데 이 같은 차원을 고려한다면 요 각각의 매개 변수의 크기가 작아지는 경우나 혹은 커지는 경우에 따라서 전체적인 크기가 영향을 받겠죠. 근데 지금은 요 두 번째를 보려고 합니다. 왜냐면 지금은 차원의 크기는 그게 뭐 몇 개이든지 간에 고정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다면 이제 보시면 요 튜닝 결과표에서 요 가중치의 크기가 클 때 훈련 점수가 제일 높아요. 93. 가중치의 크기가 0에 가까워졌어요. 그랬을 때 제일 안 좋아요. 따라서 요 두 번째 관계를 우리가 확인하고 납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렇다면 최적화 성능이 이제 제일 높은 것이 바람직하냐? 이미 아니다라는 결론에 이제 도달했죠. 그러면 어떤 설정이 제일 바람직한가요? 결국은 이제 시험 성적으로 대표된다고 가정하는 일반화 성능인데 지금의 경우 보니까는 알파가 10일 때 87점이 나오면서 성능이 제일 커졌습니다. 따라서 다른 것에 비해서 알파가 10일 때 87에 도달했기 때문에 이 경우 알파가 10인 경우가 다른 것에 비해서 더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기존에 이제 기본값이었던 1.0보다 더 좋은 설정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음과 같은 튜닝을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현상적으로는 알겠는데요. 우리의 관심사는 어떻게입니다. 그 점을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는 표현력과 가중치 크기의 관계를 다음과 같이 통찰했고요. 그러면 여기서 요 붉은색의 첫 번째 모형의 이제 Y1이다 하면은 그것의 표현력이 이제 C1인 거고요. 요 두 번째는 이제 C2고 마지막에는 이제 C3이다 라고 한다면 여기 이제 빠졌죠. 왜 그런가에 대해서 이제 보시면 이 표현력이 C1이 제일 크고 C3가 제일 작습니다. 그러면 이 C3는 거의 직선에 가깝죠. 그죠? 그런 측면에서 이제 표현력이 점차적으로 매개 변수를 줄이면 줄일수록 이제 포물선이 거의 직선에 가까워지는 이런 시각적인 관찰을 통해서 매개 변수의 크기와 표현력의 관계도 우리가 성립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통찰을 알고리즘화한 것이 리찌입니다. 기계학습 알고리즘의 목표는 새로운 데이터에 대한 적응 능력, 즉 일반화입니다. 선형 모델에서 특성 차원을 조정하는 것은 모델이 스스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모델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가중치 크기를 적절하게 설정하는 것뿐입니다. 그러한 점에 착안한 것이 1970년 리찌 회귀 모형입니다. 선형 모델이기 때문에 예측 모형은 선형 회귀와 완벽하게 동일합니다. 예측 모형이 달라지면 선형 모델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손실을 측정하는 방식도 평균 제곱 오차 기반입니다. 손실을 산출할 때 가중치 크기를 더해주는 것이 추가된 부분입니다. 가중치 크기는 L2 방식으로 측정합니다. L2로 측정하면 원래 제곱근으로 처리하는데 최적화 수행 시 포물선형이 유리하기 때문에 제곱근을 없애기 위해서 L2 결과에 제곱하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결과적으로 가중치 크기는 제곱합시 됩니다. 가중치 크기를 더해주는 것의 의미는 같은 평균 제곱 오차 손실을 가정했을 때 가중치 크기가 클수록 손실이 커지기 때문에 손실을 줄여야 하는 최적화 관점에서는 정답에 가까운 예측을 하면서도 가중치 크기를 작게 유지해야 하는 압력을 받게 됩니다. 즉, 가중치의 크기가 일종의 벌칙처럼 동작합니다. 가중치 크기가 클수록 표현력이 증가하는데 표현력이 증가할수록 과적화 위험도 커집니다. 그래서 가중치 크기를 되도록 작게 유지하면 과도하게 복잡한 모형이 형성되는 것을 방지하여 과적합을 피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가중치 크기를 줄이는 효과를 내는 이런 방법을 가중치 감소 기법이라고 합니다. 추가적으로 벌칙의 정도를 제어하기 위해 가중치 크기의 알파 값을 곱하고 이것을 사용자가 설정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기본값은 보통 1입니다. 만약 알파 값이 0이면 벌칙이 없어지고 이 경우는 그냥 선형 회귀와 다를 바 없게 됩니다. 알파 값을 크게 설정하면 벌칙 자체가 커지기 때문에 가중치 크기가 증가하는 것을 강하게 규제하게 됩니다. 즉 알파 값이 작을수록 선형 회귀와 마찬가지로 가중치 크기를 규제하는 정도가 약해지고 알파 값을 크게 할수록 규제가 강해집니다. 적절한 값은 모델을 튜닝하는 시점에서 사용자가 결정해야 합니다.
그러면 요점 같이 이제 주요한 부분들 확인하면서 이제 보겠습니다.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여기 반영이 됐는데요. 보시면 일단 리찌는 선형 모형입니다. 그러면 누군가 선형 모형이 뭐야? 라고 물어본다면 그냥 그 뭐 가타부타 설명을 안 하고 틀리지 않는 것을 얘기한다면 그냥 이겁니다. 이게 선형 모형이에요. 그러면 비선형 모형은 뭐야? 비선형 모형은 무한히 많습니다. 비선형 모형은 그냥 선형 모형처럼 딱 정의가 불가능해요. 그러면 비선형 모형 어떻게 정의해? 얘는 부정형으로밖에 정의가 안 돼요. 왜냐면 선형 모형은 명확하게 정의가 되어 있는데 비선형 모형은 결과적으로는 선형 모형이 아닌 것들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그냥 무한히 많은 그냥 선형 모형이 아닌 모든 것들은 이제 비선형 모형, 비선형의 어떤 형태를 이제 따르는 거죠. 그런데 리찌는 사이클론의 리니어 패키지에 있는 걸로 봐서 얘는 같은 패밀리고 선형 모형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제 선형 모형이면 매개 변수를 결정하는 방법 역시도 대체적으로 동일합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뭐라고 읽으면 되냐면 평균 제곱 오차라고 읽으면 됩니다. 이 구체적인 공식은 선형 회기 때 이미 논의한 부분이죠. 그런데 만약에 모형도 동일하고 손실도 동일하다면 다른 점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죠? 뭔가는 다르기 때문에 알고리즘의 이름이 다른 걸 텐데 그야말로 플러스 알파가 된 겁니다. 손실은 좋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그런 손실을 줄여도 모자른 판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다가 뭔가를 더 해준다? 그러면 이거는 벌칙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손실이 좋지 않은 건데 거기다가 뭔가를 더 해준다니요. 그러면 뭘 더 해주고 싶냐는 거예요. 가중치의 크기를 벌칙으로 더해줍니다. 즉 벌칙은 뭐에 비례하냐면 가중치의 크기에 비례한다는 이런 통찰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알고리즘에. 그러면 이로 인해서 어떤 효과를 기대하냐면 이 가중치의 크기가 크면 그거는 좋지 않은 거니까 가중치 감소 압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왜? 손실은 줄여야 되는 거고 알고리즘이 손실을 줄이려고 노력하는 과정인데
똑같은 정답과 예측을 발생해도 어떤 것의 손실이 더 적으냐 이렇게 생각해 보면 납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예측을 발생했다고 해도 첫 번째 모형의 모형하고 두 번째 모형의 예측하고 완벽하게 일치한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런데 첫 번째 모형의 가중치가 두 번째 모형의 가중치보다 크기가 크다. 이러면 결과적으로는 예측을 동일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첫 번째 모형의 손실이 두 번째 모형의 손실보다 커집니다. 그렇다면 동일한 예측을 한다고 해도 첫 번째 모형이 두 번째 모형보다 열등한 거죠. 왜? 손실이 더 크니까요. 왜? 비용이 높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손실에다가 가중치의 크기를 이렇게 달아주면 가중치의 크기도 동시에 줄이면서도 예측도 잘하려고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즉, 첫 번째 이 평균 제곱 오차는 무엇 때문이냐면 최적화 때문이에요. 그냥 잘 맞춰라. 잘 맞추면 맞출수록 손실이 낮아진다. 그런데 그것만 잘한다고 해서 기계학습이 잘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두 번째 조건을 하나 더 주는 거죠. 야, 너 최적화만 잘하면 안 돼. 일반화도 잘해야 된다. 근데 일반화를 잘하게 하려면 뭘 해야 되냐면 가성비가 좋아야 돼요. 즉, 가급적이면 단순한 모형으로 목표를 달성해야 미래의 새로운 시점에 발생하는 데이터에 대해서 일반화가 좋을 가능성이 높아져요. 그러한 통찰을 약간 촌철살인처럼 딱 요렇게 가중치의 크기를 더해주면 되겠구만. 요렇게 이제 반영하면 그게 리찌가 되는 겁니다. 야, 근데 그건 알겠어. 그건 알겠다고 치고. 그 알파는 뭐 하는 거야, 알파? 요 알파는 아까 이제 기본값이 1이었잖아요. 그죠? 그 왜일까요? 1 곱하기 무언가는 그냥 무언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본값이 1인 거는 너무 자명한 얘기예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하면 그냥 1인 거예요. 1. 그런데 이 알파를 가지고서 우리가 뭔가 조정을 해줄 수 있는 손잡이를 달아준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제 이런 거예요. 우리가 어떤 경우에 막 뭐 음주 단속이나 이런 거 이제 나오면 갑자기 뭐 합동 뭐 일제 합동 단속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그럼 이제 막 규제가 이제 늘어나는데 그 맨날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경찰도 뭐 다른 일도 해야 되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한번 이제 싹 해갖고 이제 그 속가내고 그리고 나서 다음번엔 또 다른 일도 해야 되니까 그 맨날 이제 그 단속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상대적으로 이 규제가 이제 줄어드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보시면 이제 양극단에서 생각해 보면 알파가 만약에 0이 된다라고 하면 0 곱하기 무언가는 그게 얼마가 됐든 무조건 0이 돼 버리겠죠. 근데 이러면 어떻게 되냐면 벌칙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뭐가 될까요? 이건 그냥 선형회귀나 마찬가지가 됩니다.
그 선형회계의 경우에는 가중치의 크기가 그냥 뭐 얼마가 되든지 그냥 내버려 둬요. 왜? 그 당시 시점에서는 일반화라는 개념이 없었습니다. 그냥 최적화도 급급했어요. 오, 뭐 최적화만 돼도 감사하지.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요 일반화에 신경 쓰기 시작한 거는 이제 그 기계학습이라는 분야가 이제 생기고 나서야 비로소 이제 그 개념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제 생각에는 이제 텍스트를 읽을 수 있는 준비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78페이지 서술을 같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 한번 보시죠. 니찌 회기도 회기를 위한 선형 모형이다. 즉 모형은 똑같다. 최소 적합법에서 사용한 것 같은 예측 함수를 사용한다. 그죠? 하지만 니찌 회기에서 가중치 선택은 훈련 데이터를 잘 예측하기 위해서는 요거는 평균 제곱 오차이고요. 플러스 추가 제약 조건을 만족시켜야 된다. 가중치의 절대값을 가능한 작게 만들려고 하고 다시 말해서 W의 모든 원소가 0에 가깝게 되길 원하는데 그거를 하려면 가중치의 크기를 손실에다가 기존의 손실에다가 이렇게 더해주는 이런 기전이 이제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게 그 벌칙이 되다 보니까요. 이 벌칙이라고 하는 것은 그 표현력을 규제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걸 이제 규제라고 하는데 표현력의 규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제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날뛰지 않게 워워워 이제 한다는 거죠. 그래서 모델을 강제로 제한한다. 그런데 이 규제의 그 구체적인 방법론이 제시가 됐는데 그 규제 방식을 L2 규제라고 한다. 이렇게 이제 돼 있어요. 지금까지 드린 설명을 듣고 나서는 이 문단의 내용들이 납득이 될 수도 있는데 모르는 상태에서 이 문단을 읽어가지고 납득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과정을 이제 거쳤습니다. 근데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얘기하지 않은 게 뭐냐면, 아니, L2가 뭐야? 응? 이거 되게 이제 난데없는 그런 용어인데? 맞아요. 그 용어에 대해서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건 이제 별거 없는데요. 별거 없지만 모르면 못하는 거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내용, 벡터의 크기를 다음과 같이 이제 규정했는데, 요거는 제가 이제 요약적으로 이제 써서 이제 이런 거고, 이거를 이제 풀어서 쓰면, 요렇게 이제 풀어서 쓸 수 있고, 이거를 요약적으로 쓰면 요렇게 쓸 수 있고, 그죠? 요게 이제 벡터의 크기예요. 근데 요거는 그냥 수학에서 이제 정의인데, 그래서 이제 2차원의 공간, 2차원의 것을 이제 생각하면 요게 이제 벡터의 크기인 거죠. 근데 이게 발음이 좀 그죠? 놈.
뭐 그 놈이 좀 그래갖고 그 뭐 노름 이렇게 이제 풀어서 하는데 그것도 별로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냥 저는 그냥 벡터의 크기라 부를게요, 그죠? 근데 이 벡터의 크기를 구하는 방법은 이때까지 이렇게 해왔는데 여기서 살짝 뉘앙스를 다르게 설정하는 게 가능해요. 그러면 이제 요 L이라는 것을 2로 설정하면 그거를 L2라고 이제 부릅니다. 요게 이제 기본적이어서 요 L2 같은 경우에는 굳이 요 L자를 표기 안 하고 그냥 요렇게 많이 표기해요. 그건 이제 이때까지 우리가 논의했던 겁니다. 근데 그 비교해서 보면 L2가 아닌 경우에는 이렇게 명시를 해요. L을. 얘는 L의 값을 1로 설정하기 때문에 자명하게도 L1 이렇게 합니다. 요거는 이제 그 꼭 그런 건 아닌데 뭐 레벨 1, 레벨 2 뭐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그러면 요게 이제 뭔가 요 공식에 이렇게 집어넣어서 해보면 얘는 요 1 들어가니까 절대값 더하기 이렇게 이제 되거든요. 아이고. 지우개가 단축키가 없는 게 좀 불편하죠. 근데 예전에는 요게 그 L이 여기가 이제 2가 됐기 때문에 그죠? 제곱근이 됐잖아요. 근데 L이 1인 경우에는 여기서 이게 1분의 1이 되죠. 그럼 아무것도 안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L1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의미적으로 따지면 절대값 합계가 됩니다. 그런데 아까 이제 보신 거에서 보면 제가 여기서 오타를 낸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인가면 요렇게 이제 하고 요렇게 이제 표기하면 이게 L2거든요. 근데 이거를 명시하면은 요렇게 돼요. 근데 여기다가 이렇게 한 거는 아래 써야 되는 걸 위에다 쓴 게 아니에요. 뭐냐면 요거는 L이고요. 요거는 제곱입니다. 그러면 이거 왜 했냐? 라고 하면 원래는 다음과 같거든요. 근데 원래는 요 제곱근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제곱을 해주면 이 제곱근이 날아가겠죠. 그러면 정확하게 말하면 이것은 L2의 제곱이 있고 L2의 제곱이고 얘는 제곱합시 됩니다. 지나친 디테일이죠. 그죠? 그런갑다 하는 겁니다. 그죠? 근데 기술적으로는 일단 그러니까요. 다음과 같이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오케이. 쉬는 시간 이후에 살펴보겠습니다.